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상선이죠. HMM을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 기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1976년 3월 설립, 1995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요. 해상운송 그리고 해상터미널의 운영,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전체 한 100여 척의 이 선박과 물류시설 그리고 글로벌 항로망을 통해서 이 IT 시스템과 해운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의 해운사인데 2020년 4월에 디얼라이언스 해운동맹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디얼라이언스 해운동맹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체 어떤 노선을 쉐어한다, 즉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물류비를 좀 더 절감을 하거나 화물을 부분적으로 집합해서 다시 분산해서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운송비의 감소, 그다음에 투입비의 어떤 원가 경쟁력을 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운 동맹의 어떤 가입 그리고 이 해운 동맹 가입사들의 어떤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죠. 이 회사는 각종 수출입 그리고 제품과 원유, 석탄, 철강석 그리고 원재료에 특화된 이 해상 운송업을 좀 영위하는데 특수화물 그리고 국가 전략 물자를 수송하고요. 다각화된 수송 품목을 통해서 특정 산업의 이 업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컨테이너 운송 부분 93.1%, 벌크 운송 부분 5.4%, 기타 부문 1.5%로 구성되는데 최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요. 9조 3,511억 원, 영업이익 4조 6,789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손익 2조 6,644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요 4조 9,440억 원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4조 2,652억 원이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호실적을 좀 3분기까지 탄탄한 어떤 실적 기조를 좀 유지했던 이 회사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의 변동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의 변동, 대규모 법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15%의 손익구조가 변동이 된다면 반드시 이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 공시죠. 회사 연결재무제표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은요 13조 7,941억, 전년 동기 대비 115.0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7조 3,77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5조 3,261억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652.2%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4,196.5%가 증가한 사상 최대, 창립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구조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 컨테이너 시황 강세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 그리고 신조선 인도 투입 등을 통해서 원가 구조를 좀 개선했다. 새로운 배를 이 항로에 많이 투입을 하면서 신규 수익원을 좀 창출하면서 이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좀 갖추게 됐다라고 좀 밝히게 됐는데 이 재무제표는요 감사 보고서 즉 감사 회계 감사를 최종 완료한다면 확정될 예상 재무제표인데 지금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회사가 제출을 한 거고요. 향후 감사인의 감사에서 최종 확정되거나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특히 뭐 별다른 어떤 공시는 좀 없었는데 자, HMM은 우리가 좀 알다시피 3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장기 불황에 있던 우리나라 이 해운업의 이 실적을 견인한 1등 공신이 됐던 종목이죠. 이 회사는 사상 최대 이제 실적을 좀 기록했던 이 배경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로 예상됐던 이 물동 업류가 오히려 이동거리의 어떤 제한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오히려 코로나19의 특수 효과를 톡톡히 좀 누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HMM은 사실상 우리가 이 선박의 도래주기로 봤을 때 해운 운임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컨테이너 물동량의 어떤 이 수요가 이제 공급을
공급이 이제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좀 이르게 되면서 운임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갔다는 거죠. 작년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오히려 운임이 다소 하락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DI 운임 지수는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이 93.1%가 컨테이너입니다. 즉 거의 제품과 상품 등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물동량이 이제 이동이 하는데 기타 해운업이었던 뭐 펜오션이나 다른 뭐 대한해운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매출 포지션의 어떤 이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죠. 벌크 운송 부분이 5.4%인데 벌크 운송은 말 그대로 원재료, 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뭐 무연탄 이런 것들을 대량의 어떤 이 칸 안에서 한 번에 싣고 오는 이 배를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곡물도 있고요, 밀가루, 뭐 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형화된 어떤 이 컨테이너는 박스 단위로 이 개별적인 패킹 상태에서 운송이 좀 가능하다면 벌크는 원부자재의 어떤 운송 수단으로서 좀 이용되는 배인데 전체 사업 부분의 93.1%가 컨테이너 운송 부분의 어떤 실적 견인을 좀 이뤄냈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는 컨테이너 운송의 어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이 좀 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4분기에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가 12월 말 기준에 2,129포인트에서 5,046%, 거의 뭐 2배 가까이 또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 작년에 어떤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수 그리고 중국의 춘제 지금 물동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해운업의 어떤 성수기 도래 이후에 올해 1분기를 사실상 이제 비수기로 좀 보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상 운임의 어떤 지수는 탄탄한 어떤 이 지수의 어떤 상승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 HMM의 1분기 실적까지는 좀 견고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좀 예상되는 이 대목이고요. 두 번째, 이 회사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순위 전체 4위를 좀 기록한 호실적을 좀 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51조 6천억 원의 어떤 이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고 SK하이닉스, 포스코에 이어서 네 번째 7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하면서 거의 이게 뭐 9년간의 누적 손실을 모두 올해 2021년도, 3년도에 만회할 수 있는 실적을 좀 기대한 만큼 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사실상 2022년도, 3년도부터는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고 이 보유 노선에 오히려 추가 선박을 투입함으로써 양적인 어떤 승부까지 좀 가시화가 된다면 오히려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그런 상태의 상황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손익구조를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 뭐 매출액이 어떤 기준에서는 거의 2배 이상의 호실적을 좀 기록했었고요. 탄탄한 영업이익의 어떤 급증이 좀 있었는데 자, 이 기조가 1분기 실적에서는 다소 좀 제한적이라는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업의 특성상 1월부터 3월까지는 잠재적 비수기로 좀 들어가고 4월부터는 다시 보유하던 어떤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소폭의 어떤 이 실적 횡보는 좀 있겠지만 반기 실적까지는 그래도 2021년도보다 오히려 상승세를 좀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 차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2년 기준에 좀 보면은 오히려 HMM의 작년에 2020년도부터 지금 기조효과에 대한 요 유지를 좀 본다면 2021년도 상반기 51,100원의 주가 급등 요인을 좀 이끌어냈는데 BDI 운임지수의 사상 최고 그리고 FCSI의 어떤 해상 운임지수의 최대 최고가 갱신한 이후에 오히려 끊임없는 급등세 연출을 했는데 오히려 6월을 기점으로 이 상승 부분은 좀 반납되는 어떤 흐름, 좀 비교적 다소 조금 답답한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좀 더 보여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게 된 배경적인 원인이 지금 최대 주주인 이 한국산업은행의 전환 청구 이후에 행사 물량이 사실상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5천 원짜리 시비가 지금 5만 원대 풀린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풍문들과 이슈들로 인해서 오히려 오버행 이슈의 어떤 부담감으로 좀 작용됐던 어떤 이슈가 좀 있었고요. 반기 실적이 비교적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실적은 그래도 탄탄하게 좀 유지를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4만 원 이탈되고 난 이후에 탄탄한 저항선을 좀 예측됐던 2만 5천 원까지 좀 이탈된
지금 이 추세 하단에서 좀 내려와 있지만 최근에 1월 28일 21,100원까지 좀 급락을 하면서 HMM의 어떤 성장 기조가 좀 멈추는 것이 아닌가 많은 걱정도 하셨을 거고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전고의 어떤 영역 대비 지금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물량의 어떤 부담 그리고 스트레스는 좀 심하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 동력은 유효하다. 지금 7조 원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기조가 2022년도에도 안정적인 어떤 전망치를 좀 꾸준히 이어간다면 저는 이를 기회로 해서 HMM이 올해 오히려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고요. 지금 시그널 자체에서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맞습니다. 지금 저항선을 보여주는 이 구간이죠. 지금 25,400원인데 지금 25,300원. 저항대 위에서 오늘 윗꼬리가 달고 좀 내려오는 와 있지만 오늘 전체적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른 어떤 지수 변동에 따른 어떤 조정을 좀 봐야지 회사의 어떤 모멘텀 손상 또는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재료 소멸 이슈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요. 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16,000원, 16,000원에서 21,000원, 16,000원에서 21,000원 구간이 과대 낙폭 구간에 도래가 된다면 포트 비중 15%의 분할 매수기는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 공략 가능한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22,000원, 22,000원에서 25,000원 구간, 22,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추가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1분기의 비수기 요인에 따른 조정, 실적 조정은 좀 있겠지만 상반기에 그래도 2021년도보다 더 견고한 실적의 흐름은 좀 이어갈 것이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부 시스터즈인데요. 기업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2007년 5월에 설립돼서 2014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판매,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합니다. 스마트폰 출시 초창기부터 모바일 게임의 개발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 대표적인 브랜드 쿠키런을 런칭한 바 있고요. 독자적인 IP를 활용한 다양한 이 게임군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표작 쿠키런 포 카카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그리고 킹덤 등이 있고요. 현재 이 쿠키런 라인업 이외에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 중에 있는데 매출 포지션은 게임 부분이 99.4%입니다. 그리고 IP 부분 0.5%를 구성하고 있고 기타 사업 부분 0.1%로 구분됩니다. 매출 포지션 살펴봤고요. 최근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3분기 누계 매출액 2,682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508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 462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51억을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9억 원 증가하면서 큰 폭의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상 대부 시스터즈 기업 개요 살펴봤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입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동. 우리가 이 공시 왜 하냐? 매출액 손익구조 30%그 변동 안 되면 안 하는 거냐? 자, 많이 어렵죠. 공시가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의 변동 또는 손익구조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어떤 이 구조 변경이 이 소형주의 경우에 30%.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30% 이상이 변동되는 매출액 변동, 영업이익의 변동, 당기순이익의 변동이 있다면 이 공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HMM의 경우에는 대규모 법인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15%가 변동되는 이 손익구조의 변동 공시에 해당이 된다면 이 공시를 하는 거고 만약에 15%에 해당이 안 되거나 30%에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공시 안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이 손익구조의 어떤 갭이 크지 않거나 특정 어떤 이슈가 없다면 뭐 자율공시로는 할 수 있겠지만 공시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재무제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3,693억, 전년 동기 대비 424%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요 562억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95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런칭한 이 쿠키런 신작의 소위 대박이 났죠. 신작 모바일 게임의 쿠키런 킹덤의 글로벌 흥행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매출 그리고 비용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회사는 손익구조의 주요 변동 원인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영업이익의 어떤 갭이 사실상 이 데브 시스터즈가 쿠키런 초창기 어떤 런칭 이후에 이렇다 어떤 신작 발표가 좀 더디면서 거의 주가가 상승 부분 반납하고 꽤 오랜 기간의 어떤 횡보 조정을 좀 거쳤는데 작년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데브 시스터즈가 출시한 이 쿠키런 킹덤의 어떤 글로벌 이 판매 호조가 예상보다 파급적인 어떤 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지금 막대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좀 거두게 됐는데 이러한 기조가 사실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로 이제 분류됐던 게임주의 어떤 호실적을 좀 견인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대목인데 모든 회사들이 게임주의 어떤 개발 소요에 대한 어떤 투입 원가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후에 신작의 어떤 흥행이 있어서 일회성 비용으로 개발비를 모두 충당하고 난 이후에 런칭된 어떤 이 게임의 장기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원을 좀 우리가 배분해서 게임에서는 어떤 성장을 하는 그런 사업의 어떤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최초에 이 출시된 이 킹덤이 아니죠. 저기 쿠키런 브랜드 이후에 신작 게임의 어떤 흥행은 좀 다소 저조하면서 투입 대비 많은 비용의 어떤 이 개발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좀 평이 좀 있었지만 지금 쿠키런의 어떤 킹덤 이후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의 추후의 어떤 2차 흥행과 올해 상반기에 어떤 새로운 어떤 게임의 신작 흥행이 또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데브 시스터즈는 이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두 번째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같은 날이었습니다. 현금 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입니다. 배당 종료 현금 배당이고요. 한 주당 500원의 배당금 좀 책정하게 된 겁니다. 시가 배당률은 0.6%로 좀 확정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12월 31일 날을 기점으로 이 배당 기산일이 좀 확정이 됐는데 종가 영업일 기준에 몇 프로에 해당되는 배당액이냐 0.6%의 평가이익을 좀 상쇄할 수 있는 500원의 배당을 좀 결정했다라고 좀 밝혀진 거고 배당 총액은 52억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공시가 전체 당기순이익 금액가 495억인데 495억 원 중에서 좀 더 보죠. 495억 원에서 지금 한 10%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보여지는 52억 8천만 원의 배당금을 좀 결정을 했고 주총이 3월 29일 날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최종 확정이 된다면 배당금이 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상기 시가 배당률은요. 주주명부 폐쇄일 이 거래일 전부터 일주일간의 코스닥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배당률을 의미하고요. 상기 배당 총 금액은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을 차감한 1,056만 8,224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전체 회사가 발행한 총수에서 회사의 명의로 보관되고 있는 이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자기 주식은 통상적인 의결권이 없고요. 배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 주주 환원 정책에서는 당연히 자기 주식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1,180만 주에서 자기 주식 123만 주가 좀 차감된 1,056만 주를 안분해서 주당 500원의 배당금이 결정된 것이 좀 보여지고 상기 주주총회 예정 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고 이사회에서 확정된 대로 추가 지급 일자를 공지하겠다라고 회사는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면 지금 데브 시스터즈 아까 HMM에 기해서 오늘까지는 사실상 호불호가 좀 있는 공시들이 좀 많을 겁니다. 매출액 손익구조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회사의 어떤 내부 결산 시점에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에 해당될 수 있는 이슈 종목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는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가 모두 산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낙폭 조정 기간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인 어떤 투심이 좀 저해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대부 시스터즈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올해 2022년도에 어떤 성장 기조를 좀 더 가져갈 것인가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대적인 어떤 고가 영역이었던 작년 9월 하반기에 쿠키런 킹덤의 출시 이후에 급등했던 19만 9,500원에 급상승한 이 주가 대비 지금은 거의 뭐 지금 단기 낙폭 구간에서는 거의 60%가량의 하락, 60%가량의 하락폭을 좀 이어오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 낙폭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는 장사를 매우 잘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공시했는데 왜 주가의 흐름은 더디고, 그렇다면 2022년도 실적은 어떨 것인가 많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 시스터즈는 지금 쿠키런 IP의 영향력을 좀 더 넓히는 공략, 그리고 글로벌 쿠키런 이 출시, 지금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이 게임 라인업이요, 쿠키런 킹덤의 유럽 시장 공략을 오늘 2분기 내에 좀 추진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에서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이 게임 사업이 유럽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이 쿠키런 킹덤의 유럽 시장을 좀 공략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에 따라서 부과되는 어떤 수익원이 창출된다면 올해도 탄탄한 실적이 좀 예상되는 대목이고, 현재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이 언어 지원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회사는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중반 출시 목표를 앞두고 있는 이 게임, 뭐 세이프 하우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부분에 어떤 이 차기작 흥행에 대한 어떤 관심인데, 사실상 이 컴투스라든가 뭐 이 게임 회사들의 어떤 미래의 전설 4를 출시했던 위메이드의 경우도 있었죠. 오히려 상반기, 작년 하반기 기준에 이 대실적,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2022년 상반기 1분기에도 게임 신작 효과가 좀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에서 대부 시스터 역시 같은 게임즈의 어떤 섹터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차트 지금 살펴보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주가의 전체적인 어떤 저가의 영역대로 보여졌던 6만 1,000원인데, 장기적인 어떤 불황 구간에 있었던 회사의 주가죠. 이 회사는 6,900원. 쿠키런의 어떤 출시 이후에 개발비 소요 이슈에 차기작이 선정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좀 횡보를 했던 이 주가 이력이 2021년도에 쿠키런 이 킹덤의 출시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단기 12만 5천원에 주가 급등한 이후에 오히려 실적을 수반하는 내용들에 따른 어떤 조정 하락폭은 있었지만 탄탄하게 주가의 어떤 형성을 지지해왔던 9만 5천원을 좀 지지해줬고요. 추가적인 2차 상승을 좀 이끌었던 지난 5월이었죠. 자, 지난 9월 27일 19만 9,500원의 신고가를 좀 냈던 이력이었는데, 자, 전체적으로는 이 기대감을 수반해서 신작 출시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되고요. 이후에 차익매물 물량들 소화 이후에 오히려 실적을 수반하는 2차 상승 이후에 지금은 추가적인 어떤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의 어떤 이 실적 관점에 훼손된 이 사항들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탄탄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2022년도에도 실적 기조를 좀 더 유지해 가고 오히려 성장성을 동원하는 어떤 영업이익의 상승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상승을 가져간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 그런데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지지선 하단 구간인 지금 48,000원 구간이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이 저점 영역 구간이죠.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적인 소요를 좀 보면은 지금 저항선으로 보여주는 7만 원대를 좀 이탈한 6만 500원에서 3%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이 회사의 실적적인 기조의 어떤 변화가 아니고 신작 라인업 게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아닙니다. 전체 게임 섹터의 어떤 섹터 전반적인 어떤 영향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좀 실현됐다고 좀 봐도 충분한데,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주가의 흐름 고려한다면 저는 매수하기 좋은 어떤 구간이 좀 아닌가 판단을 해봐요. 저는 이 구간으로 왔는데 가장 매수하기 좋은 이 구간은요. 지금 이 구간이죠.
55,000원, 55,000원에서 67,000원, 55,000원에서 67,000원 구간은 지금 뭐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을 전 보는데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55,000원을 좀 하회한다면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부분들은 자 지금 저는 요 구간까지 봐요. 지금 전체적인 구간에서 45,000원까지 오히려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그림이 좀 나와준다면 적극적 매수 구간을 좀 보는데 자 45,000원에서 55,000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살펴볼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두산중공업인데요. 기업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1962년 9월 이 현대 양행으로 설립돼서 1980년 10월 정부에 좀 귀속이 되었다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으로 인해서 두산그룹에 인수돼서 2001년 3월 두산중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 유가증권에 상장한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 사업입니다. 발전 설비 그리고 담수 설비, 주단조품, 건설기계, 포테이블, 토목과 건축공사, 연료전지, 주기기, 화공 플랜트 기저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지난해 두산 인프로코아를 좀 매각을 하면서 종속회사에서 좀 제외된 바 있었고요. 두산 퓨얼셀의 어떤 지배력을 확보하면서 신규 연결회사로 좀 선임한 바 있었는데 최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입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요 9조 1,128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7,509억을 기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5,626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8천억 증가했고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의 호실적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인 2021년도에 이 회사 역시 체질 개선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주 채권단의 보안에 있던 채권단의 어떤 운영 관리하에 있던 이 두산그룹의 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두산중공업이 사실상 2021년도에 사업의 어떤 성과를 좀 이뤄냈고 회사의 강도 높은 이 내부 내실화를 통해서 채권단의 어떤 요구 수준인 어떤 이 채무 상황도 지금 현재 무리 없이 납입하고 상환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던 회사죠.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청약 결과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이 청약 결과입니다. 우리가 코스닥 시장의 어떤 공시를 보면 증권 발행 결과를 보시죠. 자, 회사에 어떤 주식이 납입되거나 사채가 납입되면 얼마가 납입됐는지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공시인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청약 결과라는 어떤 타이틀로 공시가 되는 겁니다. 증권의 종류입니다. 보통 주식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을 결정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청약이 좀 진행이 됐고 선행에서 구주주,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우선권이 배정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서 구주주 청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 조합의 청약이 있었는데 2월 11일 날 청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청약 결과가 좀 발표했는데 전체 발행 예정 주식수 8,287만 2,900주를 모집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약률이 97.4%에 미치는 즉 3.6% 정도가 미달됐죠. 2.6%죠. 2.6%. 2.6%가 좀 매달되면서 전체 청약 주식수가 8,074만 7,701주가 청약이 됐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제 두산중공업의 어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97.4%가 청약됐다고 해서 이게 사실 이 유상증자의 어떤 청약이 실패된 것이냐. 자, 지금 회사가 충분히 어떤 의견을 냈는데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단수주 및 실권주의 처리 방법이다. 회사는 근본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 등의 이 기관들과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사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여 김영식 보통주 8,287만 2,900주를 주주 배정을 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었다. 이게 뭐냐면 주주 배정 유상 증자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인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일자에 내가 주식을 받지 않으면 미청약된 물량을 일반 대중한테 다시 청약을 좀 받는 일반 공모 청약으로 좀 이전이 되는 건데 지금 전체에서 한 2.6%가 좀 미달된 이 해당 물량이 일반 공모 방식으로 다시 발행 일정을 좀 잡는 거죠. 회사는 구주주의 초과 청약 주식수에 대해서는요. 초과 청약 배정 비율을 곱하여 구주주 배정분을 산정했고 배정 이후 발행한 단수주와 자녀주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자녀주 212만 5,199주를 일반 공모 유상증자 형태로 청약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2월 16일 양일간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구주주의 초과 청약 주식수라는 표현이 나오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2월 11일 이 기간 안에 구주주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의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구주주 청약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청약이 오버돼서 지금 초과됐기 때문에 초과 청약 배정 비율을 다시 배분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사주 조합에서는 이 소량 미달된 물량으로 좀 보여지는 212만 주에 대해서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 주식을 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주금 납입 환불 일자 그다음에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4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신주인수거증서 보유자의 초과 청약분에 해당되는 구주주를 좀 제외한 우리사주의 미달 물량을 제3자가 아니죠. 일반에게 다시 공모 유상 증자를 통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2월 11일 날 매출액 손익구조 공시를 했는데 실적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매출입니다. 회사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전체 매출액입니다. 11조 8,760억 11조 8,760억을 기록하면서 22.5%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 8,09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6,458억을 기록하면서 모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까 3분기 실적 기조에 비해서도 오히려 4분기에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된 효과가 좀 있는데 1분기에 탄탄한 실적의 어떤 흐름까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두산중공업 지금 낙폭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의 어떤 메리트 관점에서는 충분히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왜 어제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 좀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약의 흥행 실패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회사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사주조합 청약 물량에서 일부분의 어떤 반납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상장했던 LG 에너지솔루션의 사태에서도 나와 있었죠. LG 에너지솔루션에서도 우리사주 물량의 부분적인 미달이 되면서 일반 물량으로 다시 배정이 됐던 사태도 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사주에 배당되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이 할당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DSR 규제,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빚을 내서라도 청약을 좀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반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어떤 이 금융권의 대출 이슈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사주의 최근 이 청약 물량들이 좀 미달된 사태들이 빈번하게 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두산중공업 충분히 구주주 청약은 초과 청약 주식이 배정되면서 오히려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자, 오늘 0.9%의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에 비해서도 사실 10%대 좀 하락이 나왔던 1,0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던 저는 그게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이 흥행의 실패는 아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유상증자 이후에 3월 4일에 대규모 신주 물량이 유통된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선반영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두산중공업의 지금 이 공모 청약 이 금액 한 주당 발행가액이죠. 13,850원인데
지금 15,450원. 지금 사실상 어떤 갭으로 좀 보면 그래도 주당 한 2,000원 정도의 어떤 상승분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구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평단을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두산중공업이 2021년도에 어떤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어떤 실적을 부과해 준다면 충분히 주가의 어떤 낙폭을 만회해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두산중공업의 어떤 상승 부분이 지금 이 전체적 어떤 시세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서 낙폭 과대 구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어떤 탄탄한 지지선 16,700원까지 좀 이탈된 15,450원을 좀 기록하고 있고 13,850원의 이 신주 유통 물량이 3월 4일에 이 영업일 전이죠. 권리 공매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지만 지금은 신규적 매수 관점으로 좀 보기엔 좀 다소 리스크하다. 왜냐하면 신주 물량이 시장에 충분히 소화되고 난 이후에 2022년도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수반하게 된다면 두산중공업 그 시점이 매수의 관점이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25,000원 대비 주가는 거의 뭐 한 40% 정도 좀 붕괴되는 상태고 지금 추세에 이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배제할 수 없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신주 물량을 받았다고 해서 물타기를 더 하는 것은 리스크하다. 추가적인 매수를 하더라도 3월 4일 이후에 충분한 시장의 신주 물량이 소화되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 매수하기 좋은 이 구간은요. 자, 신규적 관점 아닙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지금 매수하기 좋은 이 도달 가능한 구간을 좀 추산해봤던 이 시그널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13,000원, 13,000원에서 14,000, 12,000,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00원에서 12,800원에서 17,000원, 12,400원에서 14,000원, 12,800원에서 14,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드리고 낙폭의 어떤 과대 부분이 예상은 좀 되지만 13,850원을 하회하는 어떤 물량의 흐름은 지수의 어떤 악재 조정이 아닌 이상은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도래되는 구간에 좀 도래가 된다면 10%의 어떤 추가 매수는 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의견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